잠시 후에 3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커피 드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조속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내용은 신내혈관 질환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 및 전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좌장님으로서는 박윤형 순천향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정 토론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발표자분들, 토론자분께서는 앞으로 지정 좌석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토론자분들을 소개를 쭉 드리고 그리고 그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많은 그 아주 학계에서 또 사회에서 쟁쟁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원철 교수님이신데요. 카톨릭 의대 교수신데 현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이력이 너무 많아서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보건복지부 생애전환기 전국민 건강진단사업 위원과 역학회 회장, 대한예방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현철 회장.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박현선 실장님이신데요. 현재 인하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계시고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제 추천해서 나오셨습니다. 연세의대를 졸업하시고 대한뇌혈관 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인천 권역 심혈관 질환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현선 교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김인병 이사님이신데요. 현재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를 맡으시고 재난의학회 홍보이사, 또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재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인병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김덕영 교수님이신데요. 현재 연세의대 재활의학교실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미국 NIH 해외 연수를 하시고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이사장을 하시고 재활의학회 학술이사 등을 하시고 계십니다. 김덕영 교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명진 기자님이신데요. 현재 파이낸셜 뉴스의 의학 전문 기자로 차장으로 계십니다. 서울 과기대와 카이스트를 나오시고 2004년부터 현재 의학, 제약, 보건복지부를 출입하고 계시는 의학 전문 기자님이십니다. 정명진 기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숙 소장님이신데요. 광명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2009년부터 지금 그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열정이 깊으신 분입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여주시 보건소장을 거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광명시 보건소장으로 계십니다. 이현숙 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토론은 그 순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철 교수님께 부탁 올리겠습니다. 발표는 5에서 7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카톨릭대 이원철입니다. 그 의협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미 오동진 교수님과 이수주 교수님이 이 의료전달 체계나 수가에 대한 말씀 또 의료 맨파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이 의사 특히 이제 프라이머리 피지션 1차 의사의 입장에서 이런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거꾸로 이 예방의 여러 가지 이 단계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발표하신 것과 다 겹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의사의 그 지금까지 기여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뭐 캔서 암 정복도 그렇지만 이 뇌심혈관계 질환 정복에서도 결국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예방은 우리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2002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런 기본적인 라이프스타일 인터벤션에 대한 것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2차 예방은 1995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업이 실제적으로 가장 저변에 있는 고혈압 당뇨 검진을 지금 하고 있고 2007년에 또 새롭게 이제 발전을 하고 2009년에 또 발전하고 그래서 이런 그 건강검진 사업이 이런 NCD 이 심혈관 질환에 직접적으로 봅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고혈압 그 다음 단계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 사업이 있죠. 그리고 2007년도에 이게 시작을 하면서 이 생애전환경 건강진단 사업도 결국은 그 발견된 당뇨와 고혈압이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제도적인 그런 연결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 최초로 그 고안된 것이 생애전환경 건강진단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큰 관점으로는 이제 법이나 뭐 이런 그 맨파워나 이런 그 사업이 원활하게 또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건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은 정말 심혈관 질환 관리법이 생긴 것은 정말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지원의 문제인데 건강증진 기금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우 이펙티브하지 않게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은 전체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커뮤니티 서포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호응을 할 것인가, 호응을 끌어낼 것인가, 또 맨파워,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이제 맨파워일 텐데 거기도 이제 1차 진료 의사들이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조직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 질병관리본부 또 이 지원 사업단 이러한 그 조직이 이미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이제 다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 비교를 하면 감염병에 비해서는 이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이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이제 활동이 지금도 많았지만 앞으로 이제 활동이 추가가 되면 될수록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인력의 면에서는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민간 영역은 당연히 1차 의원이죠. 포커스를 하고 있는. 근데 이제 너무 구체적이긴 하지만 1차 의사를 통해서 라이프스타일 인터벤션이 제도적으로 시작됐다는 것. 금연 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굉장한 그 배경이 있지만 그건 굉장한 그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진 사업은 예전에 이제 검진 기관만 하다가 그것이 이제 2007년도에 그 생애자랑 건강진단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많은 그 1차 기관에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가장 직접적인 건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 사업인데, 저도 이제 하남과 부천을 하고 있어서 이건 매우 말씀드릴 게 많은데 지금 시간상 그것이 굉장히 유효하다는 말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고, 이어서 지금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이 2, 3년 전부터 활발하게 또 새로운 축으로 등장을 해서 그것도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 영역은 결국은 보건소고 또 보건소장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소위 이 퍼블릭 헬스 피지션을 지금 양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매우 가시적으로 돼 있어서 그것이 앞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이 질병의 내추럴 히스토리하고 연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당뇨를 예를 들면 정상인 사람, 정상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죠. 왜냐하면 랍스타트까지 정상인 사람은 거진 없는 것으로, 랍스타일이 필요한 DM은 없는데 랍스타일 인터벤션이 필요한 사람까지 해보죠. 근데 이제 그 사람 중에 이제 프리다이아베티스가 생기죠. 프리다이아베티스 당뇨 전 단계 중에 이제 드디어 당뇨가 되죠. 근데 조절되는 당뇨가 있고 조절이 안 되는 당뇨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그거는 28%밖에 조절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프리발란트한 DM 중에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중에 컴플리케이션이 문제니까 컴플리케이션 경증이 있겠죠. 컴플리케이션 중증이 있겠죠. 드디어 쓰러지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이 거동 불가능자가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제도가 다 있습니다. 그 꼭 끝에서 보면 장기 요양보험이 있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신 권역 심혈관 질환센터가 있고, 고당센터가 있고, 또 건강검진이 있고, 생전엔 건강진단이 있고, 혹시 없다면은 라이프스타일을 직접적으로 해줄 건강관리 서비스법,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논의되면서 아직 발효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이 단계를 65세에서 69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각각 스테이지별로 몇 퍼센트 되나, 그건 사실은 근거가 없어도 한 하루 만에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그런데 이제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거기에도 스테이지 시프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분들이 다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그 평가 중에 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너무나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죠. 고당 사업도 250개가 수행이 돼야 되는데 25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10분의 1이 커버되고 있죠. 그것을 이제 250개로 확대시키는 것은 누군가의 숙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겠죠. 각 사업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100% 퀄리파이 되고 100% 커버되고 있고,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그런 모든 다, 어떻게 약간 과장해서 표현하면 모든 단계에 대해서 제공할 만한 건 다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업들을 어떻게 이펙티브하게 발효시키는, 작동하게 하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의 한 파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국권형 사업도 굉장했지만 지역사회 건강조사 같은 것도 이미 고혈압, 당뇨나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장점인 것은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집어넣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실제 1차 의료 의사들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미 시작을 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의사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제가 알기로 금연 사업도 여러 가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만성질환 시범 사업은 의협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전체 사업에 의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 들으신 것처럼 의료전달 체계가 좀 더 잘 돼야 됩니다. 사실은 메르스 때문에 의료전달 체계 위원회가 성립이 됐고 지금 활동을 끝냈는데 거기에 이런 1차 예방과 2차 예방에 의사들의 기여가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수가 문제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 NCD의 입장으로도 다시 한번 고려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이 NCD 문제가 이렇게 구체화되고 이 카디오바스큘러 문제가 구체화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희망적이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석 교수님. 다음은 박현선 인하대 시간이 실장님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과돼서 그냥 요점으로 직접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 저희가 정책을 결정할 때 늘 제가 이렇게 여러 회의들을 다녀보고 느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횡적 연계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 우리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의 여러 회의들이 횡적 연계가 굉장히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사업도 나오려면은 뭐 또 사회보장 정보원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거기서 임상정보 모델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부터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심평원에 들어와서도 뭐 여러 가지 뇌졸중 사업이 또 이런 것들이랑 또 충돌을 일으켜서 병원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다 따라가려면은 각각 다른 이 지표 서식을 만들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연계가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이제 디자인이 될 때 요번에 이제 법이 만들어서 1차 우리가 대책에서 계획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런 때 좀 더 디자인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 부서들이 그걸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가 뭐 1차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1차 스트로크 센터, 그다음에 1차 심센터를 지정을 한다. 이걸 지정하는 이유는 환자들한테 인지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빨리 확보하기 위함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도 어느 분께서 지적을 다 해주셨지만 응급의료센터라는 게 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 권역 밑에 지금 지역 응급의료센터 100몇 개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프라이머리 센터를 뭐 70몇 개 지정, 이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킬 수는 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나 119가 접근하거나 이러는데 좀 심플리파이하고 좀 쉽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할 때는 오히려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인증을 받으려면은 저희가 1차 심뇌혈관 질환센터 정도의 수준이 인증이 같이 해주고 그쪽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그것이 다 차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더 심뇌혈관 1차 심뇌혈관 센터들을 조금 아까 레디 뭐 무슨 병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왜냐하면 하여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느냐가 제일 이 119나 환자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면에서 그런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센터들이 여러 가지가 새로 지정이 되면은 기존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뇌혈관 전문병원, 또 시임병원 이런 거랑 또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 병원은 뭐냐, 환자들 입장에서 여기는 가도 되는 병원인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우리가 좀 명확히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소비자들이
의료 소비자들이 혼란을 안 일으키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우리가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끄는 것이 저희가 2기 사업에서 제일 못했던 것이 진료 정보 교류를 통한 그 임상 정보 교류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죠. 2기 그 대책에서 우리가 하나도 못했고 그다음에 민간 협의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엮어서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진료 정보 교류 사업이 나가는데 그것들은 이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이잖아요. 여러 병원이. 그래서 이거와 그다음에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병원을 지금 현재 뭐 그러니까 예방기, 급성기, 그다음에 회복기, 유지기 이렇게 확실하게 그 병원을 그 이렇게 분리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한 묶음으로 진료 정보 교류를 좀 하는 시범 사업들을 좀 나오고 그런 모델을 가져가면 좀 더 우리가 빨리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이제 등록 사업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1차 의료에서 생기는 1차 의료 등록 사업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오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지만 실제로 민간이 거의 다 모든 거를 커버하고 있는 1차 의료에서 과연 이제 뭐 보건소나 이쪽을 이런 등록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하는 건데 그것을 좀 더 시너지를 갖게 하려면은 그 등록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의 퍼스널 헬스 레코드를 그 지역 내에서는 지자체 내에서는 이 쉐어링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서포트함으로써 거기에 등록이 된 사람은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나 그 자료를 내려볼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유인책으로 하면은 아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등록이 되고 또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민간 쪽에서도 그런 시스템들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이것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진료 정보 사업이 우리가 못했던 것을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이제 그런 유인책으로 그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셀 관리센터의 가버넌스인데 이게 저도 이제 뭐 10년간 센터도 저희 병원에서 해보니까 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지만 예방관리센터의 그 어떤 힘이랄까 그런 가버넌스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이런 비슷한 사업들과 중복이 되고 또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런 가버넌스는 지자체에 두든지 아니면 뭐 권역에 두지만 지자체를 지원해서 서로 그 지자체별로 우리가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자꾸 전국 단위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응급질환, 응급이나 이런 걸 요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데는 섬이 굉장히 많고 또 강원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마다 좀 다른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 예방관리센터에 계신 분들을 좀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예방관리센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이 새로운 그 모델을 지자체에 맞는 그런 관리 모델이나 뭐 이런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문제도 이게 저희가 보면은 저희도 이제 권역심리관에서 이렇게 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니까 합니다 하고서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찢어서 여러 가지 작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역시 중앙방송으로 그 자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같이 비용을 모아서 이 캠페인은 역시 뭐 중앙에서 한꺼번에 크게 때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역 심내혈관 센터장도 해보고 뭐 또 병원 지금 일부 그 운영하는 쪽에서 생각할 때 이게 그 문제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여기서 여러 그 앞에 그 연자분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실제로 상주가 필요한 인력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상주가 필요한 것은 인터벤션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 뭐 이넥이라고 우리 이제 뭐 다른 문제 때문에 거기 출장을 갔다 오면서도 사실 외국에서도 지금 현재의 환자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원격으로 다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시도 되고 하지만 실제로 인터벤션을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나 수술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얼마나 빨리 시행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인터벤션 그럼 하시는 분들을 저희 병원에서 7분 이상을 뭐 뇌졸중 따로 심혈관 따로 그렇게 보유를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가령 지역별로 인터벤션 의사를 좀 쉐어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고, 그러니까 지역 간 다른 병원과 이것을 공유하는 방법도 해보고,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무슨 응급의료 어떤 쪽에서 뇌졸중 그 수술, 뇌지주막과 치료를 수술하는 거를 지역별로 요일별로 이걸 뭐 이제 지정 병원을 하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사업이 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커버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제 그런 사태들이 또 올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적 자원을 쉐어링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대를 해보고, 또 하나는 아니면 권역에 확실하게 거기에는 그 인터벤션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우리 저 의료 기술직 분들, 그 다음에 간호사분들, 이분들은 24시간 그냥 거기서 계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구조와 과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이거는 나라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운영하는 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수가로 해결을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제 더 저거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위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내려서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민간 자체에서 어떤 자발적으로 그 서로의 그 콘소시엄 같은 모델들을, 가령 뭐 급성기 모델, 우리가 이제 재활병원 뭐 이런 식으로 서로들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들을 자발적으로 그런 그 이렇게 콘소시엄들을 마련해가지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조금 뭐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걸 유도한다든지 이러는 것도 제가 보면은 조금 그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에는 응급의학회. 예, 응급의학회 김병희 정책이사 선생님, 김인배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참석해서 응급 치료 쪽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학회 쪽에서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5년 정도의 그런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주로 그 보건복지부하고 주로 했던 데가 이제 응급의료과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하고, 그리고 중앙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응급의학학회, 그리고 관련 전문학회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가 발생되는 걸 목격자 발생이라고 하고요. 목격자에 의해서 빠른 신고가 119에 되고, 119에 의해 가지고 빠른 출동이 되고, 출동이 되면은 구급지도 의사에 의한 의료지도해서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가 빠른 이송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병원 단계 치료, 그리고 요새 나오고 있는 재활까지 5단계로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응급의료 체계의 그런 구조적인 면을 보면은 2015년부터 해서 진료권 분석을 통해서 응급 환자, 특히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돼서 60분 이내,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진료권 분석을 29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9개 진료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41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해서 지금 120개의 응급의료센터가 지역적으로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거기보다 응급의료기관으로 해가지고 한 300개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은 450개 정도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응급의료 체계 내에서 응급실 방문하는 환자 수를 보면은 2016년도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 정도로 잡으면은 1,000만 명 정도가 응급실로 내원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단위로 따지면은 20명이죠. 5분의 1 정도가 응급센터로 내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19 구급대에 의해 가지고 그 구급차는 그러니까 구급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가 1,30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구급대 내에서 소방서 내에서
그 1급 응급구조사 그리고 2급 응급구조사를 해가지고 한 8,000명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그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그 뭐 1,000만 명 중에 한 20% 정도 내외가 119 구급대를 통해서 그 내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증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한 30% 내외에서 운영을 하고 그 내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응급의료 체계 내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까지 다루고 있던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 민감성 4대 응급 질환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4대 응급 질환. 거기서 나누는 그게 뭐냐면은 4대 응급 질환이 빠른 시간 안에 환자가 최종 치료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치료가 돼야 된다. 그게 그러면은 예후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4대 중증 질환이 아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심정지 환자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을 포함한 급성 심근경색 환자 그리고 뇌출혈을 포함한 뇌경색 환자 그리고 또 하나가 중증 외상 환자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응급의료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 기금이 일반 회계로가 아닌 2,500억 정도가 매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00억이라는 거는 그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뭐냐면 이게 그 특별 회계로 기금으로 돼 가지고 그 교통 그런 거 그걸 해서 한 20% 정도가 매년 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으로 지금 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25년 정도의 그런 응급의료 체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 못한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 뭐냐면은 아까도 계속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취약지 문제입니다. 취약지. 우리나라 지도를 쭉 보시면 아까 그 뇌혈관센터 PCI를 할 수 있는 기관, 뭐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을 쭉 보시면은 태백산맥을 위시한 소백산맥 산간 지역하고요. 전남 남북도의 도서 지역하고 그리고 인천 쪽에 있는 도서 지역 그리고 강원도 산간 지역 이쪽으로 해서 한 5군데가 응급의료 취약지 계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 교수님이 그 발표한 슬라이드에 함양인가 뭐 함평인가 나온 거는 그거는 그 모르겠습니다. 그게 권역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료 취약지 문제로 다뤄져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병원 선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병원 선정 과정을 보면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서 병원 선정 과정을 보면 그게 그래도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증 환자는 30% 정도 잡으면은 119 구급대에서 그 현장 응급의료 지도 그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119 구급대원들 거기에서 보면은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구급대원 자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선정 자체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2017년, 18년 내년부터는 어떤 그런 그 개선 작업이 들어가냐면은 그 병원 전 단계에서 119 구급대원들에서 환자 중증도에 대한 분류 도구가 객관화되는 작업이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병원을 적절하게 선정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게 되어 있고 그 와중에 보면 아마 심정지 환자, 뇌혈관 환자, 뭐 그 심장질환 환자 등에 의한 적절한 병원 선정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단 하나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게 그거에 대한 지역 내에서의 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CI를 어느 쪽에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스rum보 그 뇌졸중 환자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지역 내에서 공유가 되어 있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심내혈관 종합 대책에서의 급성기 환자의 치료 단계에 있어서는 이게 기존의 새로운 이런 센터 지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권역센터가 41개의 응급센터가 그 똑같은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역 응급의료 센터도 마찬가지로 120개가 거기에 병원 전 단계에서의 적절한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얹어지면은 이 지금 얘기하신 이러한 그 우리나라에서의 응급의료 체계가 좋게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이 교수님 뇌졸중학교에서 나온 이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인증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정보다는 저희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적으로 25년 전부터 국가 지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가 지원금이 각 병원당 진료 성적 그리고 능력 뭐 이런 질관리 쪽에 대해서 매년 2.5억에서 3억 정도가 매년 등급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한 지정에 대한 문제가 크게 도움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병원 자체 내에서 보시면은. 대신에 2016년 올해부터 어떤 일이 응급의료 체계에서 일어났냐면은 수가를 보전을 받았습니다. 수가.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 가지고 환자의 병원의 규모나 등급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가를 건강보험 수가로 해서 보정이 됐더니 적극적으로 응급의료 체계 내에 여러 병원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병원 내에서도 적극적인 그거에 대한 응급치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쪽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국가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정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금을 매년 얼마를 주겠다.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그것보다는 아까 이 교수님이 뇌졸중학교에서 하시고 있는 것과 같이 학회내가 주관이 돼서 인증을 하시고 그 인증에 따른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수가를 국가에서 보전을 해준다면은 이러한 권역 심내혈관 센터가 11개 뭐 그거는 지금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니까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할 수 있는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경 이사님,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런 좋은 자리에 만성질환 관리를 다루는 NCT 포럼의 패널로 참석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심내혈관 질환이 왜 이게 만성질환을 다루는 NCT 포럼에서 하는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심내혈관 질환 자체가 그냥 아큐트하게 처음에 매니지먼트만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유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방점을 좀 더 재활과 관리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을 다 같이 인식하지 않는가 하는 입장에서 제가 뇌졸중 환자와 함께 하고 있는 한 재활학과 의사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합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점을 이제 재활과 관리를 해야 된다면 앞으로 이 종합계획에 관련된 성과적 변화 아니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그냥 일반 질환의 사망률이나 아니면 뭐 발생률 아니면 유병률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환자의 문제가 되는 장애율이나 아니면 삶의 질 또 혹은 환자가 얼마나 재입원을 하는가 얼마나 가족들에게 버든을 주는가 등등에 관련된 부분이 같은 인덱스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뭐 아시다시피 재활은 장애를 줄여서 환자로 하여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 그 목표를 통해서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 재활이 잘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병을 하자마자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특히 조기에 얼마나 빨리 재활을 시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이미 뭐 미국이나 OECD 자료나 뭐 기타 뭐 메타나리시스 뭐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모두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쉼 없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도 뭐 환자, 제가 뇌졸중 환자를 주로 보니까 보면 환자들이 충분히 예후가 굉장히 좋고 걸어다니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재활이나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유지기 관리가 잘못돼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환자가 돼서 올 때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었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가에서 잘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기 재활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쉼없이 아큐트 매니지먼트 이후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재활 치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집중 재활 치료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아까 그 유순동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를 보지만 조기 재활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제 실제 실시율이나 아니면 그 그 전과에서 얼마나 집중 재활 치료를 하는가를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는 그 롱텀 코호트 스터디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한다고 하는 병원 9개인데도 불구하고 그 편차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런 이유가 이런 배리어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재활을 하면 우선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싫어하고요. 그리고 입원 기간 길어지니까 그 사이에 아큐트 환자 몇 명 더 와서 빨리빨리 돌려야 병원에서 수익이 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직까지 재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 등등 또 뭐 인력이 아직 좀 많이 모자른 심장 재활 같은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런 것이 국가에서 하는 종합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또 재활에 있어서 이게 수준이 병원별 아니면 지역별로 수준 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이거를 표준화하는 프로토콜 저희 내시경 재활학회에서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프랙티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미 배포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표준화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재활과 급성 치료와 재활 간의 연계 시스템 또 그 이후에 재활 이후에 유지 관리로 넘어가는 관계의 연계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저희 오동진 교수님과 이수주 교수님이 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역센터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수주 교수님 말씀하시는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센터는 이제 미국에서 한 시스템이죠. 미국에서는 뭐 아큐트 스트로크 레디 호스피탈,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호스피탈, 컴프레hen시브 스트로크 호스피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그대로 미국에 있는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센터를 그대로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한국형으로 좀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토 크기가 굉장히 다르고 어세서빌리티가 왜 미국에 비해서는 차를 타고도 갈 수 없는 그렇게 먼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다. 취약지구가 있다는 거. 또 의료 전달 체계나 그런 것도 다르고 병의 분포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80에서 90%가 거의 이스케미아고 그다음에 ICH는 10에서 20%밖에 안 되지만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추세로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ICH 환자가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은 아직도 ICH 환자다. 그럼 이 ICH 환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또 저희는 이게 의료 장비도 우리나라가 MRI가 굉장히 많이 보급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MRI가 이미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고 그 각 전문 분과별로 전부 다 인력 양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시지만 수련 캐비지를 할 수 있는 게 뭐 한 80개 병원 정도 되고 PCI는 한 개 100개 정도 되고 또 그리고 스트로크 유닛이 있는 게 한 50여 개가 정도 되고 또 그리고 재활에 관련된 재활 수련병원을 보면 한 9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컴프레hen시브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이 재활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그 어떤 특정 질환에 아주 아큐트 매니지먼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컴프레hen시브하게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도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의료 취약기획 지구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지역센터에 대한 어떤 뭐 지정을 해줘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심장재활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 사망률을 한 반, 3분의 1에서 반 정도로 줄인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이 사실은 심장재활을 하려면 이게 들어가는 세팅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세팅에 대한 뭐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역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센터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려면 국가에서의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구축뿐만이 아니라 뭐 수가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지원금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뇌졸중 이후에 환자가 재활을 하고 유지기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이제 가족분들이 저희 장기 코호트 스타디를 보면 가족 부담률이 거의 뭐 암 환자, 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더 높은 정도고, 그 스트레스 정도도 엄청납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환자의 그 질환 자체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아니면 시간적이 뺏기는 부분이라든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지원책으로 뭐 아까 말씀하시는 정보 시스템 플랫폼 재활 환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저희 이거를 저도 이쪽 관여하면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데이터가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료에 따르면 뭐 뇌병변 장애가 이제 뇌졸중성이면 뇌병변 장애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뇌병변 장애 발표한 거에 따라서 뇌병변 장애 50%가 뇌졸중 때문이다. 어떤 데는 뭐 75%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망률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발병률이라는 것도 응급센터에 뇌졸중으로 가면 내가 가야지만 뇌졸중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발생률로 잡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사망률도 사망진단서 보고 쓰는 거라서 이게 진짜 정확한 사망률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앞으로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국가적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질환인 만큼은 반드시 어느 정도 등록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표 관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덕영 선생. 다음은 정명진 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쭉 들어보니까 심내혈관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홍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내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80%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전에 홍보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면 좀 심내혈관 질환 발생을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두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 대국민 홍보겠죠. 그러니까 대국민 홍보를 하는 방법에는 뭐 캠페인, 아까 얘기했던 레드서클 같은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SNS를 통해서 뭐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대국민 홍보를 할 때는 언론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보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심내혈관 센터를 찾아보니까,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첫 심내혈관 센터를 2009년 11월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제주에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사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심내혈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사가 나왔는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이버 이 검색 툴에서, 그러니까 뭐 종합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매체를 검색하기는 좀 그래서 경향신문, 뭐 국민일보, 조선, 중앙, 뭐 동아 해가지고 한 13개 종합지랑,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매일경제, 한국경제에서 5개 경제지 해서 18개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심내혈관 센터가 첫 개소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2009년에 심내혈관 질환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한 72건 정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2010년에는 한 2배 정도 되는 155건 정도 기사가 났고요. 그다음에 2011년과 2012년에는 비슷한 건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2013년까지는 비슷한 건수였는데 한 150건 정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2014년이 되면 갑자기 기사 건수가 한 340건으로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어떤 기사가 많이 떴는지 봤더니 군이나 시나 이런 지자체 보건소에서 심내혈관 질환을 교육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지자체에서 교육을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레드서클 1회 행사가 2014년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이제 그래도 기사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 대학병원에서도 심내혈관 질환 치료에 뭐 집중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고, 뭐 서울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도 심내혈관 질환 센터 개소 뭐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2015년과 16년, 17년 보면은 2015년에는 500건이 넘었고, 그다음에 2016년과 17년에도 4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지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1년간 기사를 좀 월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보통 이제 30건에서 한 70건 정도 월별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좀 증가한 달이 있었는데요. 뭐 5월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뚱뚱한 사람이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다 뭐 이런 그 좀 흥미로운 자료를 냈더니 이게 14건이 나와서 66건이나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9월 같은 경우에는 레드서클 캠페인이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좀 기사 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없는 달에는 조금 이렇게 기사 수가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또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은 계절이라서 그때는 좀 기사가 증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대국민 홍보를 할 때는 좀 사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좀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 레드서클 캠페인이 있는 달 뭐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1년 내내 약간 그 보도 계획을 잡아서 좀 집중을 해서 중앙에서 이제 뭐 그 지속적으로 기사를 좀 보도를 하게 이렇게 만드는 계획을 좀 세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질환 자료를 좀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이런 그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질환 자료를 좀 만들어서 좀 보도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의학도 출입을 하고 보건복지부도 출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건복지부 같은 출입 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질환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들 대상으로도 좀 이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기사가 좀 나가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타깃 홍보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고혈압이나 이런 뭐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제 뭐 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제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병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듣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권역 그 심내혈관 질환 센터도 사실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환자들 대상으로 좀 교육을 한다거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뭐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뇌졸중 센터나 이런 곳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소에 이제 그런 응급실이나 그러니까 자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주변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대한 이런 그 정보나 이런 것들도 좀 1차 의료기관에서 좀 안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숙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명시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저는 그 지금 25개 시군구가 운영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가
제일 먼저 생겼던 광명시에서 근무를 해서 아마 이 자리에 오게 돼 있고, 전 또 254개 보건소의 보건소장들의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4개 보건소의 입장에서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심내혈관 질환 종합관리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 발표 자료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이 발표 자료에는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 뭐 전혀 없는 듯한 그런 인상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원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예방과 2차 예방, 그리고 사이에 고혈압, 당뇨병 지금 등록 교육센터로 바꿔놨지만 그런 센터들이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합계획에는 그럼 저희 광명시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구가 35만이고 성인 인구가 최소한 한 20만 된다 그러면 한 6만 명의 고혈압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고혈압 환자 중에 저희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3만 명은 좀 안 되고 2만 8천 명 정도를 등록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그 다음에 의료 체계로 넘어가는 많은 환자들을 막는 겁니다. 일단 정말 호미로 막고 있는 거고, 호미로 잘 막아지지 않으면 가래로 막아야 하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가야 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이용해야 하고 재활을 해야 하는 이런 걸로 가게 되는데, 그럼 대다수 많은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종합관리계획이 아무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김혜래 서기관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뭐 인지율 치료율 개선하고 그다음에 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그래서 사업 지속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예산 기반이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법령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고혈압 등록 관리 센터를 확산시킬 건지 어찌 갈 건지,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 사업을 4개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전체 공공기관이 저희가 수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뭘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필요하고 일부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서 전체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정말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관리할 방안들은 전혀 없이 좀 더 특수하게 환자가 되어서 이미 중증이 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계획안만 있어서 그냥 지역 보건소에서 그냥 정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아까 정명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자료 쓰고 교육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수가 얘기하셨는데 수가 문제 때문에 환자들 데리고 저희 교육센터에서 교육하는 것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뭐 개원할 생각도 없지만, 제가 개원했다 그래도 일단 돈 버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저희 당뇨 환자들 거의 한 5번을 교육시키면서 불러가지고 한 번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을 교육을 시킵니다. 의료기관에서 1시간 이상 교육시켜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자선사업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공이 해야 하는 게 어차피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좀 더 국가가 돈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이 그냥 종합계획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열심히 일한 보건소 직원들, 그리고 저희 고혈압 고당 센터의 직원들은 뭘 한 건지,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김혜래 서기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지율이 23.5%에서 67.3%가 되고, 당뇨병도 인지율이 44.2%에서 70.5%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기여한 많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력은 이 계획서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보고 있는 공기와 물 같아서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보건소 직원들 전체를 대표해서 항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요즘에 대표하면서 항의하는 거 이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래도 저희가 이 계획을 보면서 제가 딱 마음에 들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통계를 그 수치를 정확하게 국가가 신경 쓰겠다는 겁니다. 제가 고당 센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럼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을 열심히 이렇게 관리를 해서 뭘 해서 줄고 늘고 뭐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CV로 쓰러져서 병원에 가는 환자 이런 환자들은 얼마나 줄었는지 그거를 알아보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지금 센터장님도 글쎄요 그래가지고 그 건보랑 같이 어떻게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통계를 내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사회 전체가 정말 사업을 하고도 효과를 명백한 효과로 내가 이렇게 환자들이 생기는 걸 막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봐서 얼만큼의 의료비를 절약을 했는지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가 있는지를 계산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맞출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가가 신경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의료 체계가 잘 돼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빨리빨리 가서 가능한 한 심장 재활도 하고 그냥 재활도 해서 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환자로 발생하기 전에 가장 바닥을 깔고 있는 피라미드의 밑면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1차적인 것도 특수한 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간과하시지 마시고 좀 더 이 계획 안에 넣어서 전체 그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2만 명 가까울 겁니다. 그런 분들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분이 전도사가 돼서 SNS를 하든 어느 걸 하든지 간에 좀 더 국민들이 자기의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환자로 병원 가기보다는 저희랑 같이 관계를 맺고 1차 의료기관이 고혈압 당뇨를 관리를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지역사회 내에서 거의 다입니다. 거의 80%가 다 저희 사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일단 환자가 고정적으로 와서 좋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을 교육을 못 시키는 건 저희가 또 가서 의료기관 옆에 가서 심지어 올해는 카페를 빌려서 카페 가서 교육도 합니다.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하고 국민들이 중증으로 가는 기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보건기관들의 역할을 확실히 좀 정리를 해주시고 어떤 걸 하나로 갈 것인지를 복지부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범 사업과 각각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못하고 그럼 어느 걸 해야 하는 건지를 모르게 모든 보건소들이 헤매지 않고 한 길을 바라보고 하나의 목표로 모두 다 갈 수 있도록 종합계획 안에 잘 녹여주셔서 모든 보건소가 정부와 함께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정 토론은 이제 다 마쳤고요. 이제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받고 또 예, 저 맨 뒤에 예, 제일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마이크를 좀 갖다 주세요.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의 옥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종합계획이라든지 뭐 심혈관 관리에 있어서 과연 그 투자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심혈관 질환 질병 부담, 특히나 이제 사망률 측면에서 질병 부담이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울산 지역이 상당히 꾸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권역 심혈관 질환 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산 권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울산을 와보신 분이라면 부산 권역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뭐 여건이 그렇고 전혀 그런 쪽으로
과연 질병 부담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예방 관리 측면입니다. 앞서 이현철 교수님 강조를 많이 해주셨지만 진짜 이게 예방 관리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발표 자료에서도 이제 권역 심혈관 지정 이후에 센터 지정 이후에 병원 내 지표는 상당히 좋아진 것 같다. 그렇지만 다른 사망률이나 이런 지표까지 과연 결과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렇게 사망률까지 감소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예방 관리를 더 초점을 맞춰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하고 있는 예방 관리의 사업의 포커스는 되게 조기 증상, 인지율, 관리율 이런 쪽입니다. 근데 건강 행태 개선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PAF나 PAR 같은 지표에 해당되는 건강 행태, 그 우선순위 있는 건강 행태별로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관리나 아니면은 금연 이쪽으로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고당 사업 같은 거 관련해서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제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보다가 되게 놀랐던 게, 울산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합니다. 당뇨 환자에서의 현재 흡연율, 남성 흡연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성인 남성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울산 지역의 남성 흡연율이 약 40%인데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거기 흡연율이 46%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한 거죠. 관리는 제대로 잘 되고 인지는 잘하고 약은 잘 먹는데 왠지 결과는 잘 안 좋아지는, 별로 그렇게 썩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얘기는 그런 건강 행태까지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울산 지역을 또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저 체크문이 있으신 분 좀. 예, 유성구 보건소의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는 최경만입니다. 이 보건사회 연구원은 사실은 이제 항상 좋은 동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친구처럼 이제 지냈는데, 오늘 좀 제가 미안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들을 들었습니다. 좀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첫 번째 하나 걱정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가.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면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만약에 이제 진짜 국민들이 듣는다면 과연 실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2022년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100만 개의 심장이라는 그 목표를 세우고 아주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한테 목표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그 사상자들이 병원으로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때 왜 환자들을 더 빨리 보내지 않느냐? 앰뷸런스 빨리 가동해라. 병원 더 짓자. 오늘 얘기는 그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쟁터로 나가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런 노력들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심혈관 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치료계획이라든가 재활계획이 아니라 전반적인 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라다임을 넘어선 과감한 도전적인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물론 80%의 심혈관계 질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접근으로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것은 제도적이고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내에서도 가능하지만 국가적인 접근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 그리고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나 암 예방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카콜라가 흘러다니고 햄버거를 먹어도 되는 사회에서 결코 심혈관계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가 진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촉구하는 게 심내혈관 질환 관리 종합계획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덕형 선생님 먼저 손 드셨는데 간단하게 좀. 예, 소속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국립암센터에 걸쳐 있고요. 이 관련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과장, 국장, 센터장을 했던 사람으로서요. 99년도에 그 법안이 그 당시 손명세 교수님 통해서 제출되고 공청회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좀 실현은 안 됐었습니다. 아마 이원철 교수님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법안이 되고 이제 종합계획안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매우 좀 기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이 있고요. 또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WHO나 UN을 통한 NCD 그게 이제 좀 전에 그 발언하신 분처럼 앰비셔스한 목표 설정하고 가겠다는 건데 이 계획 안에 그런 목표까지도 아마 포괄될 것으로 믿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이현숙 소장님이 그 문제 제기하는 그 반대축 그러니까 저변 말고 꼭대기에 지금 선수들은 뛰는데 감독이 마땅치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가칭 국립 내지 중앙 심뇌혈관 질환 센터 이 헤드쿼터 역할을 할 이걸 어떻게 잘 짜느냐에 이 종합계획 그 고민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국립암센터 건립도 제가 맡으면서 하도 골치 아팠기 때문에 뭘 건립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아주 바로 거부감이 들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해결해 보자는 구상도 했는데 지금 김남순 실장님 발제에서도 그건 아니고 뭐 좀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될 것으로 그런 필요성을 시사하셨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이를테면 중앙호스피센터처럼 그 뭐 지정하는 선정해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이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CDC에 직접 둘 수도 있는데 이게 이 경직성이라든지 적정 인력, 전문 인력 참여 이런 그 뭐 제약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이것도 고민이 되고요. 이미 그 CDC도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렇게 중앙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확대 시켜서 그걸 그런 중앙 센터화하는 그런 방식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뭐 그 방식마다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지혜를 모아서 국립암센터처럼 그 가버넌스 헤드쿼터를 어떻게 만들지를 가지고 갈등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지 않고 그 부분은 좀 곧바로 이 초기 단계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연희 회장님, 이사장님 한 잔 말씀.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김연희입니다. 대한뇌신경재활학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현숙 광명시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저희가 사실 뭐 저희 재활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조기 재활, 집중 재활 다 중요한데요. 환자분들을 결국 시작하는 곳도 지역사회고 귀결되는 곳도 지역사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방부터 메인트넌스까지 그리고 재가 관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지역사회인데 그 지역사회에서 환자분들이 집에서 살고 계실 때 어떻게 이분들에게 그 마지막에 답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재활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차 예방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장이나 뇌 다 양쪽 다 엑서사이즈 매니지먼트 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리하는 것들 참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심리혈관 관리 종합 계획 안에 그 프라이머리 헬스 서비스의 그 정말 많은 재원 리소스들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그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안에 적극적으로 정말 동의를 하면서 그 안에